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감히 예언컨대 2025년 최고의 전시가 아닐까 하는 작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론뮤익인데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는 이유는 여기 꽂았더니 자꾸 옷이 홀러덩 까져가지고 가수처럼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지난주부터 론뮤익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론뮤익 하면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고, 미술을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이미지로 보지 않았나, 또는 론뮤익인지 모른 채 그냥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론뮤익 작품 전시됐었고, 리움미술관이 재개관을 했을 때 론뮤익 작품이 전시가 됐었습니다. 저는 론뮤익이라는 작가를 미술사적으로 공부를 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전시를 본 것은 2023년 파리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에서 론뮤익 개인전이 열렸을 때 제가 보고 유튜브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은 또 조회수가 높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시 오픈한 지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어저께 받은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대기가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이 영상을 꼭 찍어야겠다 생각한 이유도 사실 론뮤익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야 찾으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과 함께 컬렉터의 시선으로 보는 론뮤익 요 강의를 2번 정도 하는데, 그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국립현대미술관이 왜 론뮤익 전시를 했고, 또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이 왜 이렇게 론뮤익을 후원하고 있고, 또 론뮤익이라는 작가가 동시대 미술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론뮤익 전시는요, 한국에서 최초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론뮤익 개인전이고요. 론뮤익이라는 작가는 작품의 수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만든 작품이 48점 정도가 되고요. 계속 이 속도로 작품을 열심히 완성한다 한들 60점, 70점 될까 말까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극사실주의적인 조각이고, 론뮤익의 작품은 너무 리얼해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어떤 작품은 몇 달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또 어떤 작품은 6, 7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론뮤익의 작품이 한데 모여서 개인전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아마도 이걸 아는 분들이 무조건 전시 가봐야겠다 하면서 지금 막 줄을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은 우리가 론뮤익에 대해 꼭 알아야 되는 10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미 론뮤익 전시를 다녀오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갈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는 오프닝 때 봤습니다. 오프닝 때 사람이 진짜 많아서 다음에 한가할 때 다시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은 밤 9시까지 여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8시에 가면 사람이 없거든요. 그때 와야겠다 싶었는데 왠지 이 전시는 영원히 계속 사람이 많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론뮤익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10가지 키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장난감 제조업입니다. 이미 작가 설명을 통해 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론뮤익은 호주 출신이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장난감 제조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론뮤익의 집은 인형들과 축소된 신체 모형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론뮤익에게 인체의 축소와 확대, 다양한 재질의 활용법, 그리고 비례의 미학을 자연스럽게 가르칩니다. 1980년대 후반 론뮤익이 영국으로 이주를 하는데요. 이때 짐 헨슨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여러분, 짐 헨슨이라고 아시나요? 짐 헨슨을 잘 모르시면 이 세서미 스트리트는 모두가 아시죠? 론뮤익은 처음부터 바로 조각가는 아니었고요. 인형 제작자였는데요. 론뮤익이 짐 헨슨의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짐 헨슨은 미국 출신의 유명한 인형극 작가이자 영화 감독이자 프로듀서이자 인형사이자 발명가이기도 했는데요. 론뮤익은 1986년에 영화 제작차 6개월 동안 미국에 머물렀고요. 짐 헨슨이 만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팀에서 일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이동을 했고요. 특히 좀 재밌는 게 레비린스라는 짐 헨슨이 만든 SF 같은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정말 유명한 뮤지션 데이빗 보이, 컬렉터이기도 하죠. 데이빗 보이가 주연이었고요. 론뮤익도 여기 출연을 합니다. 과연 뭘로 출연을 할까요? 조각가로 출연을 할까요?
바로 루도라는 짐승 역할로 출연을 합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루도 역할을 론뮤익이 직접 맡았고 연기까지 합니다. 요 당시만 해도 론뮤익은 배우와 인형 제작자를 오가면서 본인이 만든 창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이 외에도 론뮤익은 조각가가 되기 전에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인형 제작자로서의 이력을 쌓았습니다. 지멘슨의 세계에서 인형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영혼이 깃든 존재로 늘 대우를 받았습니다. 론뮤익은 여기서 정서를 전달하는 조형물이라는 예술적 비전을 발견한 듯합니다. 특히 루도 역할을 직접 연기했을 때 론뮤익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깊은 교감이라는 독특한 시각을 획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론뮤익의 예술 세계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접근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파울라 레고입니다. 혹시 파울라 레고라는 화가 아세요? 저는 유럽에 갈 때마다 이 파울라 레고의 전시를 유독 여러 번 봤는데요. 이 파울라 레고가 누구냐면 론뮤익의 장모님입니다. 파울라 레고는 포르투갈 출신의 아주 영향력 있는 화가고요. 실제로 파울라 레고의 작품이 잔혹동화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파울라 레고 역시 페인팅을 주로 하지만 인형 같은 조각 작품도 있습니다. 파울라 레고의 작품은 우리가 어린 시절 자주 듣던 그런 민담이나 전래동화와도 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 파울라 레고는 사위였던 론뮤익의 재능을 아주 눈여겨봅니다. 자네, 내가 이번 전시 주제가 동화인데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연장을 구상하고 있어. 혹시 자네가 실물 크기의 피노키오 조형물이 좀 필요한데 그걸 좀 만들어줄 수 있겠나 하고 파울라 레고는 론뮤익에게 부탁을 합니다. 화가인 장모의 부탁에 론뮤익은 섬유 유리와 실리콘, 인모 등을 활용해 약 84cm 정도 되는 사실적인 어린 피노키오 조각을 제작을 합니다. 완성된 이 피노키오 조각은 레고의 어떠한 디즈니 테마 회화 작품과 함께 전시장에 배치가 됩니다. 많은 미술사가들은 론뮤익이 인형 제작자에서 조각가로 딱 전환됐던 그 시점을 1996년 요 전시로 봅니다. 그런데 그의 첫 데뷔 작품이 피노키오라는 점이 저는 론뮤익의 예술 세계랑 매우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피노키오 하면 진실과 거짓의 어떤 상징적인 구현물이잖아요. 론뮤익의 작품도 관객에게 진실과 거짓을 계속 물어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 만들어진 이 피노키오 조각이 론뮤익의 예술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첫 단추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찰스 사치입니다. 찰스 사치 하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슈퍼 컬렉터로 불리고 영국의 젊은 작가들이었던 YBA, 특히 데미안 허스트를 적극적으로 밀어준 컬렉터이자 광고회사의 사장이죠. 론뮤익의 작품을 어느 날 파울라 레고가 찰스 사치에게 소개를 합니다. 새롭고 신선한 시도를 알아보는 찰스 사치는 이 론뮤익의 작품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요. 본인이 기획한 전시에 론뮤익을 참여시킵니다. 그 전시가 바로 현대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센세이션입니다. 1997년 이 센세이션에 론뮤익은 죽은 아버지를 조각한 작품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버지의 조각은요, 1:1 라이프 스케일, 즉 아버지와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실제 아버지 몸의 3분의 2 사이즈로 만든 사이즈였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요즘에 부모님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과거의 아빠의 키보다 훨씬 아빠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엄마도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특히 정말 돌아가실 때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그 건장했던 체격들이 다 사라지고 작아진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론뮤익은 죽은 아버지 조각을 실제보다 작은 사이즈로 만듦으로써 우리가 이제 삶을 좀 마무리하는 노인들을 볼 때 그런 어떠한 심정을 조각의 사이즈로 대변함으로써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시 전시 후기 중에 한 비평가의 문장이 기억에 남는데요. 축척의 축소가 그러한 상실감을 암시한다. 몸이 생전보다 작아졌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영혼의 무게 21g이 빠져나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실제 이 전시에는 데미안 허스트나 트레이시 에민과 같은 YBA의 스타 작가도 있었지만 조각가 론뮤익도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베니스 비엔날레입니다.
작가로서 평생에 가장 꿈꾸는 무대 중에 하나가 베니스 비엔날레인 것 같은데요. 론뮤익의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봤던 론뮤익 작품 중에 이 작품이 정말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작품 때문에 글로벌하게 유명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2001년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 아르세날레 전에 전시됐던 소년입니다. 2001년 제49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선보인 이 보이라는 작품은요, 론뮤익의 국제적인 위상을 확고히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전설적인 큐레이터죠. 하랄트 제만이 기획한 전시로 베니스 비엔날레 주제는 1000개의 고원이었습니다. 하랄트 제만은 20세기 후반 가장 혁신적인 큐레이터로 평가받는 인물인데요. 과거 69년도에 태도가 형식이 될 때라는 전시를 통해 개념 미술과 프로세스 미술을 주류로 끌어올렸었죠. 작가가 아닌 큐레이터가 전시의 실질적인 저자가 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확립했던 큐레이터입니다. 2001년 비엔날레의 주제, 이 1000개의 고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들레즈와 가타리의 철학적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인류 문명의 다양한 지평과 인간 존재의 복합적인 측면을 탐구하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전시의 아르세날레 관에 높이가 5m나 되는 론뮤익의 거대한 소년 조각이 전시가 된 거죠. 웅크린 소년이 아주 거대한 크기로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장에 구겨져서 들어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 작품 도대체 어떻게 설치했을까요? 저는 론뮤익 작품 중에 작은 거야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작품, 5m, 6m 되는 작품은 미술관에 들어가거나 전시장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설치될까 너무 궁금했는데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가시면 마지막에 영상관이 있어요. 그 영상관을 보시면 이 작품이 하나로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돼서 이동한 후에 설치를 한다는 거죠. 조각이 하나로 통째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분리돼서 만들어져서 설치가 된다는 것도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론뮤익은 이 거대한 작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제작한 후에 전시장에서 다시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머리, 상체, 하체로 분리가 되고요. 각 부위는 다시 섬세하게 조립이 됩니다. 특수 제작된 철제 프레임이 내부 구조를 지지하고 접합부 역시 아주 숙련된 기술로 메워져서 우리가 볼 때는 그 흔적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덴마크의 오르우스 현대미술관에 연구소장되어 있고요. 5번째 키워드는 극사실주의냐 초현실주의냐입니다. 실제 론뮤익 작품을 보고 와 너무 진짜 같아, 사진 같아 하면서 신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사진 찍기도 너무 좋은 전시인 것도 맞습니다. 특히나 그냥 작품만 찍는 것보다 사람과 함께 있어야 그 크기의 왜곡이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론뮤익 전시가 요즘 젊은 감상층에게도 상당히 호응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문득 극사실주의도 맞는 것 같고 초현실주의도 맞는 것 같죠. 근데 론뮤익의 작품은 그래서 극사실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 즉 론뮤익이 사람을 만들 때 혹은 동물을 만들 때 너무 똑같이 만들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은 크기가 다릅니다. 론뮤익은 실제로 인터뷰에서 나는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즉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흥미가 없다.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론뮤익은요, 실제 사람보다 좀 작은 사이즈거나 혹은 훨씬 크게 만듭니다. 이 크기의 왜곡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사과가 아주 커졌을 때 우리가 되게 낯선 기분을 느끼듯이 이 왜곡된 크기로 인해 기묘함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론뮤익의 작품을 두고 형식적으로는 극사실주의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 감상자에게는 상당히 초현실주의적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누군가는 초현실적 사실주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는 분들은 재밌게 보면 되지 그렇게 분류하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즉 극사실주의처럼 표현이 되려면 실물과 똑같은 1:1 사이즈로 표현이 됐다면 우리가 극사실주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론뮤익의 작품은 크기의 왜곡이 상당히 매력이 있고 그 인물들이 실존 인물들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사실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마스크라는 작품은요, 상당히 실제 같지만
돌아서서 보면 뇌가 뻥 뚫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를 미리 알려드리는 건데 리움미술관에서 이미 전시가 됐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마스크는 론뮤익의 자화상인데요. 론뮤익은 자신의 얼굴로 자화상을 만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느 날 딸이 론뮤익을 보고 아빠는 아래에서 위를 쳐다볼 때 너무 무섭게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론뮤익은 자신의 얼굴이 딸에게는 좀 무섭게 보이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신의 얼굴을 실물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바닥에 눕혀놓고 마치 거인의 얼굴이 뚝 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뒤는 완벽히 있지 않고요. 완전히 뚫려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제 살아있는 사람일까? 어쩌면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거인의 얼굴일까?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런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 한 점 더 있는데요. 이 작품은 아주 어두운 방에 있습니다. 깜깜한 방에 한 남자의 얼굴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너무 유호성 배우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호성 배우 닮았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론뮤익을 실제로 보진 않았으니까 영상에서만 봤고 이번에 서울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도 잘 타지 않고 인터뷰도 잘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는 작가잖아요. 2018년도에 만들어진 이 어두운 방은요. 론뮤익 작품 중에 유독 좀 특이한데요. 이유는 론뮤익은 관람객에게 감상 방식을 강요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만큼은 특별히 어두운 방에 딱 이 남자를 우리가 독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좀 고해소 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왜 성당에 가면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고해성사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상당히 영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북유럽 신화의 미미르를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 생수 브랜드 중에 미미르가 있습니다. 미미르는 이 세상 모든 지혜를 알고 있는 그런 샘물을 지키는 거인이거든요. 그래서 북유럽 신화의 그 미미르는 항상 얼굴만 상당히 크게 딱 존재를 합니다. 이 어두운 방 속에 있는 얼굴이 왜 미미르처럼 느껴졌냐면요. 어떠한 지혜와 자기 인식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희생.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응시해야지만이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뭔가 오로지 나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들. 그런 내면의 성찰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작품이어서 어떤 심리적인 고해성사의 장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2013년에 만들어진 이 젊은 연인들, 이 작품도 앞에서 보는 거랑 뒤에서 보는 게 좀 다릅니다. 아까 그 마스크처럼요. 앞에서 보면 되게 친근해 보이죠? 때로는 나도 20대 때 저렇게 남자친구랑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뭔가 장 보러 간 적 있는데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근데 뒤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남자가 여자의 손목을 잡고 있습니다. 약간 데이트 폭력인가? 가스라이팅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다시 앞으로 와서 보잖아요? 그럼 약간 둘이 친해 보이지 않고 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이 가 있습니다.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도요. 큐레이터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시를 좀 재미있게 보려면 각 인물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봐라. 예를 들어 6m에 달하는 상당히 큰 여인이 있어요. 침대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여인인데 아마 이 작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 론뮤익의 부인을 모델로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작품은요. 여성이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면서 어디론가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는 시선을 따라가면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나뭇가지를 많이 들고 있는 여인이라던가 혹은 그 여성의 앞부분에는 닭을 마주하고 있는 어떤 아저씨라던가 이 론뮤익의 작품이 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거인의 나라에 갔다가 요정의 나라에 갔다가 반복되는 그런 기분을 줍니다. 실제 론뮤익이 표현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현실적인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작품처럼 비닐을 들고 아기를 안고 어디론가 가는 여인의 모습이라던가 그 안에는 아이가 있고요. 이런 작품들은 상당히 현대인 같지만 신화나 설화 속에만 등장할 것 같은 존재들도 많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최고의 원픽,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여인이 정말 무거운 나무를 어떻게든 이고지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되게 작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시시포스처럼 많이 느꼈거든요. 끝없이 산에서 떨어지는 돌을 쉬지 않고 굴려야 하는 그런 시시포스 같은 고역을 이 여인에게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국현 론뮤익 전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뭡니까? 이랬을 때 제가 이 작품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론뮤익의 작품은 단순한 하이퍼리얼리즘을 넘어서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적 현실을 포착을 합니다.
프로이트는 예술이 현실 원칙에서 벗어나 무의식적 욕망과 불안을 표현하는 공간이라고 보았는데요. 뮤익의 조각에서 이런 변형된 크기의 인물들은 약간 꿈이나 무의식의 영역에서 만난 존재들처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감정들을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아버지를 작게 축소해서 표현했던 작품, 고민하는 여성을 상당히 크게 확대해서 표현한 작품, 나뭇가지를 이고 지고 가는 여성을 좀 작게 표현한 이런 작품들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면의 취약성을 오히려 크기로 보여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표현은 너무 사실적이지만 존재감은 철저히 심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메스입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제가 2023년도에 파리 까르띠에에서 전시했을 때 이 작품 때문에 롬뮤익을 좀 다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롬뮤익은 사람 위주, 동물 위주로 많이 만들지 않나 했는데 이 해골은 너무나도 사실적이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상징적입니다. 고흐가 말년에 해골을 정물로 많이 그렸고 세잔도 해골을 정물로 많이 그렸어요. 미술사에서 해골은 바니타스를 상징하기도 하고 수많은 해골들을 미술사에서 상징적으로 많이 만나왔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이 해골이 100개인 작품이고요. 이것을 가변 설치를 합니다. 즉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작품인데요. 제가 파리의 까르띠에 재단에 갔을 땐 이 해골이 완전히 수평적으로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신과 함께 영화처럼 죽은 후에 어떠한 저승으로 넘어갈 때 연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해골들 사이사이를 거닐면서 그때가 팬데믹 직후에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해외로 나갔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스 작품은 2016년, 2017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제가 느껴지기엔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무수히 많은 해골들이 쌓여있던 이미지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탐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특히나 해골이 너무 크니까 이 해골들 사이를 걸으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전설의 고향을 보면 이렇게 배를 타고 수평적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신화에서도 사후세계는 강을 건너거든요. 그래서인지 수평으로 쫙 펼쳐져 있을 때 어떠한 그 묘한 끝없이 반복되는 죽음과 삶의 어떠한 길에 대해서 많이 떠올렸었는데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는 좀 재밌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좀 이 자리를 빌어 반성하자면 전시라는 것을 빠르게 보고 판단 내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기도 해요. 왜냐? 제가 과거에 파리에서 그 까르띠에 재단에서 넓게 펼쳐진 수평적인 설치를 봤다고 해서 그게 제 뇌에 정답처럼 박힌 거죠.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은 14m나 되는 높이의 수직으로 설치가 되니까 사실 저는 좁아서 이렇게 설치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막 일기에다가 인스타그램에도 이거 수평으로 설치할 때 훨씬 멋있었는데 수직으로 설치되니까 그런 뭔가 아득한 느낌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큐레이터 선생님의 토크를 듣고 또 배운 게 있습니다. 요 장소 자체를 당연히 롬뮤익과 국립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함께 회의를 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100개의 두개골로 이루어진 이 설치 작품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봤을 땐 수평적으로 설치가 됐고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수직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제가 이 수직적인 공간을 보면서 예술 작품을 떠올렸는데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보면 천국과 지옥을 수평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과도 견주어 볼 수 있는데요. 롬뮤익의 이 해골을 층층이 쌓아놓은 14m 높이의 가변 설치 역시 어떻게 보면 단테의 신곡처럼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롬뮤익이 일부러 이 좁고 높은 장소를 선택을 했고 원래는 저 위에 창문이 덮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덮여져 있었던 창문을 걷어내고 일부러 거기에 빛이 나오게 창문을 살려서 아주 높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해골이 성처럼 쌓이게 표현을 한 거죠. 롬뮤익이 프랑스의 카타콤, 지하 묘지를 방문한 경험에서 1차적으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수십만 개의 익명의 유골들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광경에서 롬뮤익은 인간 존재의 개별성과 집단성 그리고 시간의 중첩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스의 수직적인 배치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중세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묘사한 신곡의 구조를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지옥, 연옥,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수직적인 우주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반대로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셔서 이 롬뮤익의 메스 설치를 보셨을 테니까 이게 과연 수평적으로 쫙 펼쳐지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촌판틀리를 상당히 무서워하는데요. 실제 동시대 작가 중에 이 촌판틀리를 트랜스젠더 마스크로 현대화시킨 작가가 트라팔가 광장에서 조각을 전시한 적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멕시코의 고대 아즈텍 문명인 이 촌판틀리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제물로 바쳐진 두개골을 전시하던 해골 전시대인데요. 수직으로 쌓인 이 두개골의 모습들이 죽음과 삶의 순환, 영적 갱신을 떠오르게도 했고 망자의 날을 떠올리게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전시는 내가 비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수직적으로 설치된 이 모습에 너무 또 감탄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술이라는 것은 끝없이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구나, 끝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 많이 봤다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저도 파리의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에서 본 전시가 되게 저에게 오리진이라고 생각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공간이 파리만 못하네라고 감히 잘못 생각했던 게 요 어떠한 롬뮤익이 왜 이걸 수직적으로 설치했는지와, 이렇게 수직적으로 설치된 거 처음이거든요, 이 메스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더 나아가 단테의 신곡에 지옥, 연옥, 천국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 모든 게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재미있게 이 공간을 다시 봤습니다. 역시 현대미술, 특히나 이런 설치 작업들은 어디에 어떠한 맥락으로 설치되냐에 따라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번째는 미술 시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롬뮤익은 지금까지 만든 작품이 40여 점이잖아요. 롬뮤익이 앞으로 만들 작품들도 제가 생각할 땐 정말 빠르게 만들어도 2, 3년, 6, 7년, 어떤 건 뭐 그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작품을 정말 많이 만들 수 없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롬뮤익의 작품이 한데 모이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이 유일하게 롬뮤익을 꾸준히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또 롬뮤익이 제대로 된 전시를 선보였던 게 이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덕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롬뮤익의 작품을 어떻게 파냐, 누가 사냐 이럴 수 있는데 대부분 미술관, 즉 기관들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롬뮤익이 하우제너스 소속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떠한 시점부터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롬뮤익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 수 있는 작가가 아예 아닙니다. 어시가 있긴 한데 모든 걸 롬뮤익이 다 하고 어시들은 아주 간단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컬렉터가 소장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아직 살 수 있는 작품이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기관 소장입니다. 테이트에 가도 있고요. 미국의 LA의 브로드 뮤지엄에도 있고요. 한국의 미술관은 한 점도 소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롬뮤익은 3년, 5년, 7년이 지나도 이 작품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갤러리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작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데우스 로팍 같은 갤러리는 물론 상업적으로 잘 판매되는 작가들도 있지만 이렇게 미술사에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장인에 가까운 은둔형 예술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갤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디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조각은 원래 에디션이 있잖아요. 롬뮤익은 에디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이것을 좀 자세히 물어봤는데 에디션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완전히 한 점만 있는 유니크는 아닙니다. 아티스트 프루프,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도 있고요. 어떤 작품은 조금 크기를 다르게 해서 만든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조각 작가들처럼 브론즈로 주조해서 에디션이 막 5개가 있고 12개가 있고 이런 작가는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롬뮤익이야말로 상업적인 논리와 예술적인 가치의 역설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작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갤러리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작품이 없고 심지어 기다려도 언제 완성될지 모르며 아무리 기다려도 단 한 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이 지점이 상업적인 논리와
예술적인 가치의 역설이 드러나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미술 시장이 요구하는 더 많이, 더 자주 전시를 해서 더 많은 컬렉터에게 팔자, 이런 논리 자체가 론뮤익과는 아예 맞지 않기 때문에 론뮤익의 어떠한 이런 태도가 역설적으로 그의 작품에 더 깊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8번째 키워드는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입니다. 많은 브랜드가 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대미술 작가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컬렉션하고요. 루이비통 재단도 그렇고 디올도 예술가들과 협업을 하고 프라다도 예술재단이 있죠. 그런데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은 좀 독특합니다. 론뮤익에게 정말 많은 지원을 합니다. 즉 같은 작가에게 꾸준히 지원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많은 분들이 작가가 성장하려면 컬렉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컬렉터가 작품을 사주는 것이 작가에게 매우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인데, 정말 컬렉터가 작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후원하려면 꾸준히 한 작가를 계속 후원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즉 작가의 과거작부터 신작, 작가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는 게 진짜 중요한 후원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이 론뮤익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론뮤익의 전시 이력을 보면요, 론뮤익은 작업을 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전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에서 3번의 전시를 했습니다. 즉 앞에 소개했던 찰스 사치가 론뮤익의 재능을 발굴했던 케이스라면,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은 론뮤익을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와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론뮤익의 전시를 제대로 본 것도 파리 갔을 때 까르띠에 재단에서였고요. 갤러리들 입장에서는 팔 수가 있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품을 많이 판매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갤러리와 일하기 상당히 어려울 때 이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이 꾸준히 론뮤익의 작품을 소장하고 전시해 줌으로써 작가가 창작을 연결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립현대미술이라는 기관과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이라는 기관이 함께 협력한 이 전시가 아시아에서 열렸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무조건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보트 위의 남자, 이 작품이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혼자 동떨어지게 설치가 됐거든요. 이 작품은 작가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후원이 끊겨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고는 있지만 발표할 기회가 없었던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래된 배에 한 남자가 알몸으로 타고 있어요. 홀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어떠한 그런 외로운 존재인데요.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갈 곳이 없지만 그냥 표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작가 자신을 투영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까르띠에 재단은 이 작품을 전시를 통해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론뮤익과 까르띠에 재단의 관계는 상업과 예술, 희소성과 가치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는 현대미술계의 훌륭한 본보기 같습니다. 저는 이 까르띠에 미술재단이 론뮤익을 꾸준히 후원해주고 론뮤익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모습에서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희소성도 중요하지만 예술 작품이 단순한 감상 상품으로 전락하지 않고 깊은 인간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론뮤익이라는 작가가 동시대 미술계에서 정말 특이한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도 나도 내 자신을 알려야 하는 이런 어떤 브랜딩의 시대에 최선을 다해 은둔하고 최선을 다해 인터뷰를 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혼자 힘으로 끝까지 작업을 감내하고 정말 6, 7년 동안 한 작품에만 온 정신과 에너지를 다 쏟고, 과연 AI 시대에 이런 론뮤익 같은 예술가가 있을까 싶은데요. 까르띠에 재단은 이런 론뮤익이 생각하는 예술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존중해주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째 키워드는 론뮤익과 미술사입니다. 론뮤익의 작품을 보면 의외로 미술사적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술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시대 미술을 보면서 과거의 미술을 낚는다라고 하죠. 그런 놀이, 유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론뮤익 작품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았습니다. 특히 이 닭 작품 너무 징그럽지 않나요? 근데 사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론뮤익이 동물도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상당히 큰 개라던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작품은 시장에 매달린 닭을 아주 크게 만든 작품인데요. 이 작품 자체가 서양 미술사에서 정물화의 역사의 시초와 견주와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정물화의 역사가 좀 재밌는 게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바로 정물을 그린 게 아니라 시장을 그렸고요. 시장을 그리다가 시장에 있는 물건을 확대해서 그리면서 정물화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피터 아르첸의 성 가족에게 자선을 베푸는 정육점, 1551년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을 보면요. 매달린 고기와 동물의 형상은 시장의 일상적인 풍경을 묘사하는 데서 출발을 했지만 점차 그 음식들이 부각되면서 그 자체로 중요한 예술적 주제로 발전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정물화의 역사는 멈춰있는 삶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물건을 통해 존재의 덧없음,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는 그런 철학적인 전통도 있잖아요. 론뮤익이 실물보다 훨씬 큰 이 닭을 조각할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재현이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생명의 형태가 아주 확대돼서 새로운 시선을 부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미술사 속 작품이 연상이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각인데요. 본인의 상처를 들춰보는 흑인 소년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 어떤 작품 떠오르시나요? 바로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흑인 소년. 이 작품은 카라바조의 걸작 성 도마의 의심을 떠오르게 합니다. 카라바조의 그림에서도 이 도마가 그리스도의 상처에 손가락을 확 넣어서 확인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만져보고 본인이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라는 거죠. 믿음, 의심, 육체적인 검증, 영적 확신, 이 모든 것들의 긴장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저는 론뮤익의 소년 역시 자신의 복부에 생긴 상처를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 두 작품 모두 상처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포착을 하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 론뮤익이 우리에게 내 작품은 실제로 와서 네 눈으로 보고 너의 모든 감각으로 경험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작품은 우리가 폰타나에 캔버스를 칼로 이렇게 찢어서 3차원의 공간을 만든 그 상처의 흔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애니시 카푸어가 실제 도마라는 제목을 써서 치유하는 도마라는 작품에서도 상처와 치유의 주제를 다뤘거든요. 카푸어가 벽에 깊은 틈을 내서 물질성과 비물질성의 경계, 상처와 치유의 가능성을 탐구했던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론뮤익의 작품을 보면서 다양한 설화나 신화의 존재를 떠올려보는 것도 재밌지만 단순히 조각만을 보는 것이 아닌 인류의 어떠한 시각적 사유와 성찰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영상과 사진 작업입니다.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쭉 보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 사진 공간과 영상 공간이 있어요. 저는 론뮤익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이 사진과 영상을 꼭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상은요. 정말 론뮤익이 천천히 움직여요. 저희가 유튜브 볼 때 요즘에 1.2배, 1.5배로 빠르게 감기 하잖아요. 전 사실 느리게 감기 한 줄 알았어요. 너무 천천히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제가 한 10분, 20분 보는데 이거 혹시 느리게 감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상은 정말 론뮤익의 작업 현장을 있는 그대로 음악도 깔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담았고요. 라디오 소리만 좀 들려요. 론뮤익이 함께 일하는 어씨들이 너무 조용하면 좀 그러니까 라디오를 틀어놓는다고 해요. 정말 조용하게 혼자 작업실에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조각하는 그 론뮤익을 보면요. 저는 약간 수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엔 론뮤익에게 어떠한 하나의 수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겸허한 마음으로 영상을 봤는데요. 전시에 가신 분들은 이 영상도 꼭 보시고요. 영상관 앞에 있는 론뮤익의 작업실 사진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프랑스의 영화 감독 고띠에 드블롱드가 각본과 연출을 맡아서 2013년에 완성한 48분짜리 작품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각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막도 아예 없거든요. 어떤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48분 동안 론뮤익이 작업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계속 영상이 유지되고 있었고요. 완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짜자잔 하고 완성하고 극적인 어떠한 작품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더 좋았습니다. 어쩌면 이 론뮤익이라는 예술가는 지금도 저 작업실에서 끝없이 저 무수히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창작을 하고 있겠구나. 그것을 정말 먼 서울에 살고 있는 나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영상관에서 조금 오랫동안 머물렀고 요즘은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지만 10분이 넘어가는 영상은 잘 안 보게 됩니다. 빨리 감기로 보게 되고요. 이 영상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달이 될 것 같은데 빠른 희열과 빠른 자극이 요구되는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경험이자 체험이자 시각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공간이어서요. 약간 끝까지 작업만 하는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결말이 없는 소설같이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론뮤익에 대해서 좀 짧지는 않았죠. 좀 길게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줄여도 이 정도 분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술가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고자 할 때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술가를 오해했다가 이해하는 어떠한 국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국면의 전시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영상을 보시고 나 론뮤익 잘 알아. 나 론뮤익 이해했어가 아닌 나 직접 보러 가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I just wanna go out and walk with you. Baby, you know I just like to talk with you. You don't have to tell me anything that's new. I just wanna go out and